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이어서 2주차 기초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초 강의 시간은 우리가 어떤 것을 알기보다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론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친숙해지는, 즉 쉽게 말하면 친해지는 시간이다. 그래서 좀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쭉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따라서 이번 회차에서 제가 강의한 어떤 개념들이 들어봤다, 그런 정도로 느낌을 이론 시간에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만 준비를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각종 능력과 관련하여 권리 능력까지는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볼게요. 권리란 소유권 등 무수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를 권리 주체라 했고, 우리 법상 자연인과 법인 두 명밖에 없다. 근데 권리 능력이라면 이와 같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지위를 권리 능력이라 했다. 근데 이와 같은 권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당연히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가 없죠.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살아생전에 할머니가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유일하게 애정을 가졌던 반려동물인 강아지에게 모든 것을 상속해 하고자 원할지라도 반려동물은 권리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이더라. 자, 그럼 각종 능력에서는 중요한 게 시험에서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특히 행위능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능력이 뭐냐는 겁니다. 자, 교과서적으로는 이렇게 의사능력을 정의를 합니다. 근데 굳이 이와 같은 정의를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의사능력이란 세 살짜리 꼬마입니다. 근데 할아버지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많아요. 그 중에 토지 하나를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 상식적으로 이와 같은 살아있는 자연인은 누구나 이와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유권 등의 주체가 될 수가 있다. 그리할지라도 갑이 그 토지의 소유자임은 분명하지만 자신 스스로 을과 자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은 상식적으로 일단 법적으로는 설명 못하지만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이라는 거다. 무효이다. 왜? 3살짜리입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한지 전혀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자신의 행위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도 없죠. 그죠?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의사를 결정해서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능력이 없어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는 의사 능력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 결론, 의사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무효이다. 절대적으로. 즉 누구에게나 무효이다. 자, 근데 문제는 교재는 없지만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겁니다. 판단 기준.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본격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는 구체적 법률 행위 시마다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한다. 자,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볼게요.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35세예요. 아주 좋은 회사를 다닙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비교적 젊은 나이도 토지를 매수를 했다. 자, 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술을 마신 법 없어요.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겠죠.
그러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토지를 샀죠, 그죠? 그래서 엄청나게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 한턱 싸라, 그죠? 그래서 한턱을 쌌습니다. 근데 술이 가해서 만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얼큰하게 만취 상태에서 돌아오다가 자기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건물로 들어갑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 건물이 자동차, 외제 자동차를 팔고 있는 대리점입니다. 거기서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앞에서 을과의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하에 계약이 체결됐죠. 근데 두 번째, 자동차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어떠한 상태에서? 만취 상태에서. 그러면 갑을 간의 토지 매매 계약은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그죠? 유효입니다. 근데 자동차 대리점과의 외제 자동차의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와 같이 의사 능력은 구체적인 법률 행위 시에 필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무효가 되고, 그와 같은 무효는 구체적 행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개 행위마다 요구되는 능력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런 의미예요. 자, 말로 삽니다. 같은 갑의 행위일지라도, 갑이 지금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10살입니다. 10살짜리일지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용품은 문방구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행위는 그 정도의 능력으로 족하다. 근데 10살짜리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부동산을 엄마 아빠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의사 능력의 유무는 구체적 법률 행위 시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해서 그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면은 그자의 행위는 무효가 된다.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의사 능력의 유무는 개별적인 매매 등 법률의 행위 시마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죠. 즉 결론은 무효이지만 그 무효가 관철되려면은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와 같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매매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입증이 사후에 곤란하죠, 그죠? 근데 입증이 됐다면은 그자를 능력자로 믿고 거래했던 상대방은 뜻하지 않게 엄청난 손해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련한 대안적 개념이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출제가 되는 행위 능력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행위 능력이라면 행위 능력을 말합니다. 아무 말 없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행위 능력을 지칭을 합니다. 즉 행위 능력이란 개념 자체는 외울 필요 없어요. 단독으로 매매 등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행위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당연히 행위 능력자가 원칙이죠. 그래서 민법은 어떤 자가 행위 능력자이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규정치 않고 반대로 그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가 누구이냐 이와 같이 소극적으로 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위 능력의 유무는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겁니다. 앞에서 의사 능력은 개별적인 법률 행위 시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별로 행위 시마다 그 능력이 요구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민법에서 일률적으로 의사 능력이 있다 없다 규정을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능력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해석상 인정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왜 불편해요? 그때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편리하게 하려면 뭐요? 미리
기준을 법에서 잡아두면 되죠. 그래서 행위 능력은 의사 능력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의사 능력의 유무를 미리 일정한 기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이, 연령 또는 재판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객관한 제도입니다. 이와 같은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 합니다. 획일적의 반대가 앞에서 의사능력에서 어떤 단어를 쓰세요? 개별적이다 그죠? 따라서 행위 능력은 개별적인 차이는 고려치 않습니다. 획일적으로 능력을 미리 정해둡니다. 기준이 뭐예요? 나이하고 재판이에요. 자, 여기 볼게요. 앞에서 갑을 간에 매매 행위가 있었다 그죠? 근데 그 매매가 갑이 회사원이고 정상적으로 35살 정도의 어떤 회사원이 엄청나게 연봉이 높았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가 없었죠, 그죠? 그렇지만 만취 상태에서 체결한 자동차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판단합니까? 나이를 가지고 넌 의사능력이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없죠. 따질 수 없습니다. 똑같은 갑의 행위지만 하나의 행위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또 하나의 자동차 매매 계약은 만취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무효이다 그죠? 그래서 의사능력의 유무는 매매 등 구체적 법률 행위 시마다 따로따로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판단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더라. 그래서 미리 연령과 재판에 따라서 단독으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 내지 자격을 획일적으로 객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행위능력 제도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17세입니다. 물어볼게요. 지금 성년자와 미성년자는 몇 세를 기준합니까? 만 19세를 기준으로 한다 그죠? 그럼 이자, 갑.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 17세였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리학 박사예요. 엄청난 능력자다. 그렇지만 갑은 성년자다,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입니다. 안 따져요, 개인적인 능력. 무조건 획일적으로 나이만을 가지고. 그 다음, 갑이 35세요. 성년자입니까, 미성년자요? 성년자죠. 근데 지적 수준이 13세밖에 안 돼요. 성년자다, 미성년자다? 성년자입니다. 안 따진다는 거예요. 즉, 의사능력은 구체적 매매 등 행위시마다 개개인별로 따로따로 판단했죠. 그렇지만 행위능력은 안 따집니다. 연령에 따라서 뭐예요? 그냥 획일적으로 행위 당시에 19세 이상이라면은 능력자인 성년자.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뭐예요?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판에 따라서 그래서 이자. 나이를 가지고 하면 뭐예요? 이자는 무조건 성년자죠. 그렇지만 지적 수준이 단독으로 매매 등을 정상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매매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죠? 즉 이런 자를 두 번째 재판으로 따라서 이자가 을과 매매 당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이유로 법으로부터 조금 있다가 확인할 성년 후견 심판을 받았다. 또는 뭐야? 한정 후견 심판을 받았다면은 이자는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자일지라도 행위 당시에 이를 이유로 법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재판을 받은 바 없다면 뭐야? 그냥 능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앞서 봤던 의사능력은 매매 등 구체적 법률 행위 심하다. 그 판단 능력의 유무로 뭐예요?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판단을 했다. 근데 행위 능력은 그 같은 의사 능력이 불편하기 때문에 미리 나이와
재판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즉 개개인별의 정신 능력의 높고 낮음의 차이는 고려치 않고 그죠. 획일적으로 능력 있고 없고를 이와 같은 두 가지 길에서 객관화한 제도를 획일 능력이라 하고, 나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그죠. 그다음 재판에 따라서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3명이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제한 능력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 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 나머지는 다 현행법상 다 행위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 그러면 제한 능력자 중에 가장 중요한 자가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와 반대가 뭐야? 성년자죠. 따라서 기준이 개인적인 어떤 지적 수준의 높고 낮음은 고려치 않고 매매 등 행위 당시에 나이가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성년자와 미성년자를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판에 따른 제한 능력자예요. 여기 볼게요. 갑이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치매를 엄청나게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1월 10일자에 아주 지금 중증 치매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말하면 갑은 제대로 된 판단하에 매매 등의 재산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렇지만 나이가 45세예요. 미성년자 아니죠. 그래서 단독으로 이 상태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의사 능력은 따지지 마세요. 이자는 제한 능력자의 행위다, 능력자의 행위다? 능력자입니다. 왜요? 행위 당시에 미성년자가 아니고 이를 이유로 재판받은 바 없죠. 그죠? 이때 15년도에 비로소 이 같은 정신적인 어떤 결함을 이유로 가정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자는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한 제한 능력자는 2명이요. 자, 그 중에 먼저 피성년 후견인을 볼게요. 즉, 피성년 후견인이라면은 법으로부터 성년 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피성년 후견인이라 합니다. 자, 구조를 봅니다. 요건, 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란 정신적 제약. 우리가 행위 능력자와 제한 능력자의 근본적인 판단의 기준이 뭐죠? 판단 능력의 차이죠. 그죠? 판단 능력이 온전하냐, 불완전하냐. 따라서 정신적 제약만이 이와 같은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심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는 쏘긴 없어요. 신체적 제약은 성년 후견 심판의 원인이 될 수가 없다. 이미 여타 시험에서는 신체적 제약까지 쏘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에 대해서 여하튼 법원이 성년 후견 심판을 하려면은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즉 쉽게 말하면 유불리를 판단해서 매매 등의 재산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여야 됩니다. 그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에 볼 피한정 후견은 이와 같은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아니라 부족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 따라서 질병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제약으로 그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근데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한정 후견 심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쏘기는 지문이 우리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틀리시면 되고, 그 다음 법원이 직권으로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법원에다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근데 청구권자에는 본인도 추가가 되더라. 즉, 예를 들게 되면은 갑이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다, 그죠? 그렇지만 극단적으로 하루 왼종일 정신줄을 놓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정신이 돌아올 수가 있다. 그때 빨리 자신이 나에 대해서 심판을 내려달라, 그죠? 본인도 청구권자가 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된 바 없지만 여타 시험에서는 이 부분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기타 청구권자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 마지막에 그래서 청구권자를 보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본인, 배우자, 일정 범인의 친족,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 등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플러스 마지막에 누굽니까? 공익의 대변자인 검사와 지자체장. 그래서 이 부분은 각종 시험에서 이미 여러 번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검사와 지자체장도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의 청구에서 법원이 갑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그 다음 절차적 요건. 그래서 법원이 갑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된다. 고려만 하면 족합니다. 반드시 본인의 의사에 따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일단 조문만 보게 되면 피성년 후견인은 이와 같은 치매 등의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로서 법원으로부터 뭐요? 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은 법원에 의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 받은 자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결론, 항상 개념 이 부분도 속일 수가 있어요. 항상 피성년 후견이라면 앞부분 신경 쓸 필요 없고, 항상 마지막 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자만을 성년 후견 개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죠? 따라서 아무리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다 할지라도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바 없다면 그 사람은 제한 능력자다, 능력자랍니다. 따라서 이어지 미성년자는 획일적으로 행위 당시에 나이가 19세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미성년자와 성년자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명 능력자와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의 유무는 뭐예요? 행위 당시에 법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얼핏 읽으면 우리는 바로 틀려버려요. 자, 제가 말로 해볼게요. 현행민법상 피성년 후견인이라 하면 질병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임을 말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뭐가 있어야 돼요? 항상 이 문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심판받은 자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판으로 된 제한 능력자 두 번째입니다. 피한정 후견이 똑같아요.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인이라 한다. 자, 요건은 똑같아요. 다만 정도의 차이점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여기까지는 똑같죠. 다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아니라 뭐요? 부족한 자도 그죠. 부족한 자에 대해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그 자리에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합니다. 다시 해야지. 질병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청구권자의 청구에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뭐요? 한정 후견 심판을 받은 자를 피한정 후견이란다. 그 다음 구조 제2항을 준용한다. 즉 심판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절차적 요건 똑같습니다. 일단 이번 회차에서는 기초반이기 때문에 개념만 일단 봅니다. 그죠? 소개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앞서 제한 능력자에는 3명이 있다 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와 재판에 따른 제한 능력자인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3명이 있었다. 그러면 피특정 후견인 14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특정 후견인은 그 3명 중에 포함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죠. 그죠? 그럼 결론. 제한 능력자는 현행법상 3명밖에 없기 때문에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다? 능력자다? 능력자라는 겁니다. 이자는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제한 능력자는 3명밖에 없다 했어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아닌 자는 모두 현행법상 능력자라는 겁니다. 다음 피특정 후견인을 볼게요. 가정법원은 질병 등의 그 밖의 사유로 한 정신적 제약. 여기까지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피특정 후견인 모두 공통입니다. 공통이에요. 다만 이자는 앞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된 자고 피한정 후견이 뭐야? 계속해서 그 능력이 부족한 자입니다. 근데 이자는 그 자들과 달리 일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요하는 자. 그 다음 특정한 사무에 관해서만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갑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어요. 지금 머리가 띵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당분간은 할 수가 없다. 깊은 생각을 못합니다. 그 상태가 의사의 판단을 받아보면 한 달 정도는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럼 일시적으로는 재산이 많은데 재산행위를 하려면 그 상태에서는 단독으로 판단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요하는 경우. 그때는 뭐예요? 그 기간 동안은 타인의 도움을 받을 것 같은 행위를 해라. 또는 모든 것을 다 단독으로 결정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데 반해서 너무나 어린 시절을 어렵게 생활했기 때문에 배움의 끈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의 법적 지식을 요하는 행위를 스스로 판단을 하려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에 뭐예요? 전문가의 어떤 설명을 듣고 판단을 요한다. 그죠? 이런 자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요하는 자, 특정한 사무에 가서 도움을 필요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이와 같은 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절차적 요건이 이하. 앞에 2명과 달라요. 앞에 2명은 성년 후견 심판,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되죠. 즉 고려만 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반대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 한정 후견 심판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차이점. 이자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이미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조문 자체만으로. 이 자는 일시적으로만 도움을 요하는 자죠. 그래서 미리 법원에서 갑에 대해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할 때 몇 개월간만 타인의 도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도움을 요하는 기간 따라서 특정 후견 심판을 하는 경우는 그 도움을 요하는 기간 거죠. 또는 이 어떤 특정한 사무에 한해서 타인의 도움을 받으라 거죠. 그 사무의 범위를 미리 정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뭐요? 그 기간이 지나고 그 사무 처리가 끝나면 특정 후견 심판은 다른 어떤 별도의 조치 필요 없죠. 자동적으로 특정 후견 심판은 종료게 된다. 자, 그러면 일단 중량선 이자는 능력자라는 거예요. 능력자.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 이 같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제한 능력자 3명을 위주로 간단하게 살폈습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볼게요. 의사 능력이라면 최소한 행위자 스스로 어떤 매매 등의 재산 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 행위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해서 그에 따른 어떤 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판단 능력을 의사 능력이라 했다. 근데 문제점은 이와 같은 의사 능력이 있고 없고는
매매 등 개별적인 구체적 법률 행위 시마다 개개인별로 개별적으로 그 유무를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부완책으로서 미리 의사 능력의 유무를 미리 두 가지 기준, 연령, 재판에 따라서 개개인의 차이를 인정치 않고 획일적으로 그 능력의 유무를 객관한 제도가 있다. 그죠? 이를 행위 능력이라 하고 단독으로 매매 등을 유예하게 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19세를 기준으로, 딱 19세 이상은 능력자인 성년자, 미만은 단독으로 재산행위를 할 수 없는 제한 능력자의 미성년자. 그 다음 나머지 2명, 아무리 치매 등의 어떤 정신적 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더라도 행위 당시에 이를 이유로 법으로부터 재판을 받은 바 없다면 능력자, 행위 당시에 이를 이유로 재판을 받은 자를 제한 능력자라 하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자에 대해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면 그 자는 피성년 후견이 되고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이 있었다면 그 자는 피한정 후견인이 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제한 능력자의 판단 기준까지 살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그죠? 9번, 10번, 그 다음에 11번까지요. 11번까지. 11번까지는 객관적 개념이에요. 객관적 개념. 객관적 개념. 그 마지막에 12번 가주소는 주관적 개념이에요. 자, 이 부분은 오늘로서 끝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일정한 장소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 밀접성 정도와 따라서 그 밀접성의 정도가 가장 높은 장소를 주소지라 합니다. 주소지. 그런데 문제는 이 주소지는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하고는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행정편의를 위해서 주민등록법에서 요구되는 주소를 말함에 반해서 민법상의 주소지라면은 그 장소가 뭐요? 그 사람의 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장소임을 민법상의 주소지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량한 국민들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와 민법상의 주소지가 대부분 선량한 국민들은 일치합니다. 자, 내가 어느 장소에 살다가 이사를 간다 그죠? 그럼 새로운 주소지에다가 일정한 기간 내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민법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문회 등을 보게 되면 고위공직자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게 뭐야? 주민등록을 엉뚱한 장소로 두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복수지를 취한다 그죠. 그래서 사람과 장소의 관계에서 가장 밀접성이 높은 장소가 주소지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 밀접성이 주소지보다 약간 떨어지는 장소를 거소지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갑이 시골 학생이요. 근데 서울에서 유학을 합니다. 거소지라면은 주소지보다 그 장소와의 밀접성이 약간 떨어지는 장소를 거소지라 한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주소지가 되고 어디가 거소지가 될 것이냐는 겁니다. 어디겠어요? 이자는 시골이 주소지가 되고 서울이 학기 중에만 머무른 거소지가 됩니다. 근데 주소와 거소는 고정이 됩니까? 변화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변화되죠.
자신의 생활의 중심 되는 장소가 주소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졸업했어요. 졸업해서 서울에서 취업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서울이 중심지가 되죠. 그럼 거기가 주소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소지가 있으면 뭐야? 그 주소에 따른 법상 효과가 일어난 장소가 주소지가 되겠죠. 근데 문제는 주소를 알 수가 없다. 그때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요 문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주에 봤습니다. 본다는 어떤 의미요? 간주의 의미죠. 그러니까 주소와 관련해서는 민법에서는 18조, 19조, 20조, 21조 조문 4가지를 두는데 다 뭐요? 본다라는 조문만 있지 추정한다는 이와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주의하시면 돼요. 따라서 주소지가 누구든지 주소가 알 수 없을 뿐이지 다 있죠, 그죠? 근데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그자의 주소지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간주하다. 그 다음, 외국인은 주소가 자국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서는 국내에 있는 그자의 거소를 주소로 간주합니다. 다 간주 규정이요. 그 다음, 그래서 가장 밀접성이 높은 장소가 주소지. 그 다음보다 밀접성이 약간 떨어지는 장소를 거소지. 가장 밀접성이 뭐야? 떨어지는 장소를 현재지. 현재 내가 여행 가서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여간방, 호텔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소, 거소, 현재지는 장소와 사람과의 뭐야? 생활의 밀접성 정도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객관적 구분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주소, 임시가짜입니다. 우리는 가짜 주소로 읽어도 돼요. 어느 행위에서 가주소를 정한 때는 그 행위에 관해서 이걸 주소로 본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험 선생님이 질문화된 적이 있어요. 다 본다다, 그죠? 따라서 당사자가 편의상 갑이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을이 부산에 살고 있다. 근데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 그럼 반대로 을은 빌린 돈을 되돌려 갚을 채무자다, 그죠? 채무자입니다. 그때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그때 보겠지만 채무자가 채무 내역에 쫓은 현실적인 것부를 채권자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즉 변제 장소가 어디가 돼요? 채권자의 주소지인 서울이 변제 장소가 됩니다. 불편하죠, 그죠? 그래서 갑을 간의 합의로 여하튼 1억 원의 채무 변제에서는 가운데 위치한 대전을 변제 장소로 합의를 해서 정합니다. 이와 같은 장소로 뭐야? 가주소. 그러면 갑을 간의 이와 같은 가주소가 정해졌다면 이와 같은 변제 관계에 대해서는 갑을 간의 대전이 주소지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즉 갑은 대전에 전혀 연고가 없어요. 을도 연고가 없어요. 따라서 객관적이 아니 뭐요? 자신들이 편의에 따라서 주소의 기능을 부여한 주관적인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가주소가 정해졌다면 뭐요? 당의 행위에 한해서만 주소지의 기능을 수행할 뿐. 나머지는 뭐요? 여전히 주소지가 주소지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소 파트에서는 주소를 알 수 없으면은 거소를 주소로 간주하고 당사자 의사로 일정한 행위에서 가주소를 정했다면 뭐요? 그 행위에 관해서는 가주소를 그 행위에 관해서는 주소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 어떤 규정이요? 간주라는 본다라는 단어만이 주소에 관한 조문 문제에서는 가능하죠, 그죠? 초정이라는 단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조문상 말고. 앞에서 제가 얼핏 이야기를 했어요. 민법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는 전혀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그죠? 그렇지만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와 민법상의 주소지가 불일치다, 일치다? 일치죠, 그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주소지로 추정할 수 있다. 그죠? 이와 같은 표현의 경우에만 초정이라는 단어가 가능할 뿐, 나머지는 다 본다만 가능합니다. 법정상으로죠. 예. 초정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럼 앞에 지금은 법에서 본다는 간주 기준을 뒀죠. 그럼 앞에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민법상의 주소지로 추정된다.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상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면 해석상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경우는 추정이라는 단어가 가능합니다. 일단 법조문상으로는 본다로만 되어 있다. 그 부분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의 개념은 우리가 본 이론 강의 시간에도 한 번 정도 하고는 말 겁니다.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출제된다면 조문, 이 부분을 속이는 지문밖에 없어요. 이걸 추정한다는 조문 정도로. 자, 그러면 13번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와 14번 실종 선고 제도에 관한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권리 주체는 우리와 같은 육체적인 존재인 자연인과 법인 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연인은 살아있는 자라면 누구든지 평등하게 권리 능력을 가진다.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서는 3조에서 규정됩니다. 즉 살아있는 자연인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자, 그러면 자연이라면 언제부터 자연입니까? 출생한 때부터 뭐요? 사망하기 전까지 여기에 머무는 육체적 생명체를 자연인이라 한다 그죠? 따라서 출생하기 전의 생명체는 태아, 사망한 자는 뭐요? 사자죠. 따라서 그림을 보니까 자연인의 경우 권리 능력의 취득 원인은 뭐밖에 없어요? 출생밖에. 권리 능력의 소멸의 원인도 유일하게 뭐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갑이 서울에서 거주합니다. 처도 있고 자식도 있고 채권자 등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이 집을 나섰습니다. 근데 그 날짜로부터 관련된 모든 자에게 소식이 끊겨버렸어요. 자연인의 경우 유일한 권리 능력의 소멸의 원인은 사망밖에 없다 그죠? 근데 이와 같은 대원칙을 끝끝내 고집하는 순간 저는 갑의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재혼할 수 없고 A도 아버지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상속받아서 학업 등을 할 수가 없고 이자는 뭐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죠. 그죠? 엄청난 어떤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한마디로 관계되는 자에게 엄청난 어떤 어려운 법적 문제를 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같은 사태에 빠진 자가 있으면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두 단계에 걸친 대책을 마련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 대책이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입니다. 즉 부재자라 하면은 종래 주소지를 떠났습니다. 근데 주소지에는 자신의 재산이 남아 있겠죠. 근데 주소지를 떠남에 있어서 내가 돌아올 동안에 그 재산을 누구에게 관리를 맡겼다. 그때는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런데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습니다.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살아서 돌아오기까지 뭐요?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흩어질 염려가 있다고 하죠. 이자가 살아 돌아왔을 때 이자에게도 손해고 뿐만 아니라 이자가 종국적으로 사망했다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자, 그 재산으로부터 채권 등을 변제받을 자, 이런 자들에게 엄청난 어떤 손해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와 같이 종래 주소를 떠난 자가 있다면 첫 번째 단계 조치로서 이자가 일단은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국가에서 대신 이자의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일정 요건 하에서 이를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라 합니다. 자, 볼게요. 사람이 종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 주소지에 방치된 잔류재산을 관리하여 부할 필요가 있다, 그죠? 그래서 민법은 1단계 조치로서 일단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일단 생존한 걸로 뭐요? 추정해서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대신 국가가 도맡아서 그자의 재산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1단계 조치를 영원히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2조에서 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단 조문을 볼게요. 1항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 즉 자신이 주소지를 떠나면서 재산 관리인을 따로 뒀다면 재산이 방치가 아니라 뭐요? 관리가 되고 있겠죠. 따라서 이 부분의 의미는 뭐요? 재산이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경우다, 그런 의미요. 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나 검사의 청구, 직권에 한 재산관리 제도는 없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같은 자들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됩니다.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하여야 한다와 뭐요? 있다는 항상 구분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여야 한다는 경우는 법원의 경우는 요건이 충족되면 선택의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요건이 충족되었더라도 하고 하지 않고는 법원의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 따라서 이 경우는 반드시요, 필연적으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자, 여기까지요. 나머지 질문은 일단 필요 없습니다. 자, 1단계 조치까지는 봤습니다. 실종선고제도 볼게요. 그런데 이와 같은 1단계 조치를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 전국적으로 잔존 배우자의 재혼 등의 길, 상속인의 상속의 길 등을 열어줄 필요가 있죠. 그래서 2단계 조치로서 우리 법은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이 된 경우는 일정 요건 하에서 뭐요?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그자를 사망한 것으로 뭐요? 간주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실종선고 제도로 한다. 자, 그러면 사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속, 재혼 등의 길이 열리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봤어요. 간주는 일단은 그렇게 법에서 다룬다는 거죠. 다만 번복할 수 있다. 다만 추정과 달리 번복의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즉 추정은 쉽게 반대 증거만 내시하면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음에 반해서 간주 제도는 반대 증거, 생존 등의 반대 사실만으로는 실종 선고의 효과를 다툴 수 없고, 다투고자 하면 뭐야? 반드시 실종 선고 재판 자체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정도의 차이점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는 간주 제도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라는 사망 간주 효과를 번복하려면 실종 선고 자체를 취소하는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생존 등의 반대 증거만으로 그 효과를 번복할 수 있는 추정과는 다르더라.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7조에서 실종 선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나눠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치 아니하면 법원은 부재자 재산관리 명령 제도하고 똑같대요. 직권에서는 선고를 못합니다.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요건이 고비되면 반드시 그죠? 실종 선고를 해야 한다. 실종 선고를 위해서는 생사불명 상태가 몇 년간요? 5년. 이를 보통 실종이라 합니다. 근데 이 약 전제 임환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을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침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자, 애시된 사안들은 거의 사망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5년을 기다리라, 그죠? 너무하죠, 그죠? 그래서 예년에는 이런 경우는 3년으로 했었습니다. 예년에는 3년도 너무 길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는 1년이에요. 1년. 따라서 여러 특별 실종 사건의 경우는 생사불명 상태가 1년간 계속되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생사불명 상태의 기간에 따라서 그죠.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 즉 사망의 개연성이 아주 높은 사건의 경우는 생사불명 상태가 1년만 되면은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는 특별 실종,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제한 능력자를 위주로 자연인의 권리능력 소멸과 관해서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실종 선고까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권리능력자, 권리주체 두 번째 법인에 관한 각종 설명 이하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을 합니다.